오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이제 저희 진료 시간에 이 병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릴 내용도 많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진단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 저는 이제 진단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후로 또 여러 가지 뭐 치료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쭉 이어서 말씀해 주실 거라서 일단 제 부분은 진단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박성환 교수님 환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센터장으로 모시고 이제 전국 단위의 쇼그렌 증후군 코호트를 만드는 그런 이제 큰 사업에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 중계연구센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아마 10월 달인가 처음으로 환자분을 등록을 했고요. 그때부터 만약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여기에 다니고 계시다면은 거의 10년이 넘는 동안 저희 이제 센터를 팔로우업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또 이제 다른 병원에서와 달리 왜 여기서는 이렇게 검사도 많이 하고 뭐가 이렇게 피 검사도 많고 자꾸 뭘 하자고 하지 자꾸 뭘 물어보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 환자분들을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를 좀 제가 다시 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의 검사는 쇼그렌 내 가지고 있는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데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혹시 오는지 아니면 있다면 빨리빨리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렇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국내 쇼그렌 증후군 이제 환자 추정수인데요.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일단 보험공단에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보험 청구를 하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 수를 추정해 보면 이제 2013년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15,00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게 2023년도 통계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3만 명 이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보통 2만 명을 이제 희귀 질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3만 명 이상이고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의 10년 동안의 기간에 한 2배 이상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환자분들이 증가를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질병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열심히 검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생긴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 보통 이제 이따가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럼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진단 기준이 개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스캔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거의 매년에 한 번 이렇게 침 흘리는 검사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그 분비 기능을 잘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침샘 초음파도 이제 저희 기관에서 특별히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이것은 진단 기준에는 없지만 지금 초음파 그런 소견들이 여러 가지 뭐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쇼그렌 증후군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제 모달리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침샘 초음파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전신 검사를 여러 가지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오면서 아마 우리 박영재 교수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진짜 여러 가지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상시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혹시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정말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도 좀 뭔가 질병을 타겟해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이제 발견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 얘기를 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진단을 여기 계신 분들이 받으시게 된 계기가 많은 부분은 건조 증상이실 거예요. 이제 건조하다고 하니까 와서 검사를 하면서 쇼그렌 증후군입니다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왜 국제 진단 기준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건조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건조 증상이 내가 지금 나오지 않아도 쇼그렌 증후군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이제는 뭔가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어서 보다 보니 쇼그렌이었다. 아니면 뭔가 검사를 하셨는데 류마티스 내과 가보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쇼그렌 증후군이 진단되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티피컬한 케이스이고요. 건조 증상이면 뭐 입 마르고 그다음에 통증, 혀통증도 심하시고 근데 또 관절도 조금 아픈 것 같고 이게 나이 들어서 이런 건지 알 수 없다가 어디 가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비인후과 갔더니 갑자기 쇼그렌 증후군 의심된다고 해서 류마티스 내과에 가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내과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뭐 양성이라던가 아니면 항액 항체가 양성이라고 하더라. 그러고 보니 좀 관절도 아픈 것 같고 보통 ESR이라는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검사 소견 이상으로 오시다가 이제 쇼그렌이 된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제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건조 증상이 없이도 쇼그렌이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렌이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폐 염증이 있는데 이게 원인이 쇼그렌 증후군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케이스들이 아마 환자분들께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 케이스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 전반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잠깐 드릴 거고요.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왜 생기는지도 잠깐 설명드리고 또 다른 증상, 건조 증상 외에도 있는 것들 또 우리 진단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진단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이 뭔가요? 이 쇼그렌 증후군은 사실은 1933년에 이 쇼그렌이라고 불리는 그 스웨덴의 안과 의사가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보니까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뭔가 너무 눈도 건조하고 입도 건조하고 침도 안 나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증후군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더라 해가지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 것 같다 해서 처음에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의 자체는 우리가 이제 외분비샘이라고 해서 액체를 분비하는 곳들이 있어요. 뭐 눈물, 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외분비샘에 결국은 림프구 우리 몸을 공격한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계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림파구 세포가 거기에 침윤을 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샘 부분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니까 구강 건조랑 안구 건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우리 그 입술 조직 검사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정상 조직이거든요. 여기 뭐 뮤커사시나 시러사시나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침을 만드는 세포들이고 여기 중간에 비어있는 애들이 이제 덕트라고 해서 여기로 침이 모아서 이제 입 안으로 분비가 되는 건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면 여기는 보면 이렇게 좀 점점이 좀 작은 세포들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되게 많이 침착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림프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침착이 되어서 결국은 기능이 떨어지고 샘이 파괴가 되는 게 그 쇼그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직 파괴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스캔 검사 많이 했어요. 요즘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침샘이에요. 얼굴이고 입이고 여기 귀 밑샘, 턱 밑샘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뭐 침샘 기능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여야 된다고 하면 그 쇼그렌 환자분들은 평상시도 침이 안 나오고 별로 기능이 없고 뭐 신 거, 주스 같은 거 먹어도 별로 기능이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다. 역학은 제가 아까 3만 명 정도 얘기가 2023년도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0.1에서 5% 사이에 이제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질환이고요. 주로는 이제 중년 여성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렇게 아까 다른 부분에 있는 침범이 쇼그렌이 질환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진단이 되면서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통계 자료이고 3만 명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가 한 2만 6천 명, 남자가 한 3,300명 정도 되니까요. 여성에서 훨씬 많은 질환이고 연령별로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대, 60대 여기서 피크를 이루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젊은 여자분들도 요즘에 빨리빨리 좀 진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생길까요? 우리가 사실 모든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을 얘기할 때 사실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뭔가 완전 유전병은 아니더라도 나한테 내 DNA에 내 유전자에 뭔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뭔가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발병을 하는 거겠죠. 그게 무슨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호르몬 이상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결국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우리 그 면역 세포들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병이 발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전적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보통 그러니까 되게 대규모로 유전자 변이를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변이가 사람들이 없는 거고 이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들이 뭔가 질병이 있을 때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있더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찍어놓은 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냐 이렇게 보다 보면 주로는 이제 면역계 세포들에서 어떤 이렇게 나오는 물질이라든가 거기 신호 전달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그러면은 이게 면역세포랑 관련이 있겠고 그쪽을 좀 타겟하는 것이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저희 그렇게 클루를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 유전적 소인이 조금은 있는 병이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의사들끼리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제 면역계 그림인데 그래서 요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침샘에 있는 상피세포, 침샘세포라고 하면 얘들이 이제 좀 손상을 받아서 이 안에 있는 뭔가 단백질들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요. 이거를 이제 면역세포가 항원, 그러니까 나쁜 세포라고 나쁜 물질이라고 인식을 해서 항체들을 막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 항체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면역 그 과정이 더 증폭이 되고 그러면서 조직 손상이 더 진행되는 이런 식의 이제 면역계 이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유전적 이제 내가 요인이 있는데 저런 면역계 이상을 가져올 때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 이상,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기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면역계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증상들 제일 잘 아실 건데 결국은 가장 특징적인 거는 건조 증상일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잘 안 나고 침도 잘 안 나오는 이런 건조 증상이 있으실 거고 그런 건조한 게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장기가 손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막염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안과 교수님께서도 더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침이 안 나오는데 침은 굉장히 좀 항균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빨이 다 썩어서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치아 의식증이 생겨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침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붓고 아픈 그 이하선염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세매 증상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쇼그레는 저희가 전신질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전신 침범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신 이 부분에 전부 다 침범을 한다는 것인데 유병률을 보게 되면 주로는 그러니까 비특이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뭐 근육통이 관절염 이런 게 사실 제일 흔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실제로 우리 오시면 세 가지 가지고 설문하잖아요. 그래서 근육통을 주로 하는 통증, 그 다음에 피로, 건조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점수 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실제로 이 질병의 활성도를 주관적으로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제 쇼그레 때문이 맞고요. 관절 증상도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류마토이드 팩터, 그 류마티스 인자가 또 양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시게 되는 부분도 많고요.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추위 노출되면 오늘 레이노 현상도 한 3분의 1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가 항상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피 세포가 있는 부분들 이 전부
전부 다 침범을 할 수 있어서 뭐 폐나 신장, 간 이런 부분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복합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뭔가 신장이나 아니면은 뭐 피부에 혈관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더 적은 부분인데 이런 림프종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특별히 일반인 것보다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 증상은 주로 건조하거나 가려움증 이게 훨씬 많으시겠지만, 또 일부의 환우분들께서는 그 자반증 같은 거 이렇게 경험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관절 증상이 제일 흔하고, 이제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또 있다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쇼그린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절염에 대해서는 주로 잘 보게 되는데,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를 안 하면 2년 내에 관절이 손상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쇼그린 환자분들은 관절 통증은 좀 있으시지만 이런 게 뼈의 손상으로 잘 진행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 침범할 수 있는데 교수님 말씀 주실 것 같고, 그냥 건조하니까 잘 못 삼키고 이런 뭐 역류 증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소화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지만 그 신장, 콩팥에도 이제 침범을 할 수가 있어서 이쪽으로 뭐 결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광염 이런 거 좀 생길 수 있고요. 사구체 신염은 사실 조금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센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림프증 식질환에 저희가 사실 제일 좀 걱정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악성 림프종은 아니니까 이거는 정말 잘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교과서적으로는 상태 위험도가 많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를 본 것이어서 그렇고, 저희가 이제 코호트를 1000명 넘게 봤었을 때도 실제로 림포마 생기신 분들이 정말 거의 없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저희가 좀 위험 인자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검사하는 도중에 이제 나타나는 검사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좀 이하선염이 자꾸 이제 좀 지속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신 침범이 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건데요. 이거는 질병 활성도를 아예 나타내는 점수를 이제 의사들끼리는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수많은 검사들을 보고 그다음에 여쭤보고 하면서 이런 거에 다 점수를 줘요. 뭐 임파선이 어떤가, 관절 어떤가, 피부에 문제가 있나, 이런 걸 다 보면서 이게 0점부터 123점까지 나오는 어떤 지표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6점만 넘어도 저희가 중등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건조 증상 외에 뭔가 좀 내 몸에 전신에 어떤 뭐가 있으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임상시험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임상시험에 해당되는 분이 되실지 그런 거 볼 때도 저희가 이 6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전신질환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이런 질병 활성도를 가지고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쇼그렌 증후군이 다른 사실 결체 조직 질환에 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신데 이것 때문에 좀 건조 증상이 생기는, 제일 처음에 우리 쇼그렌이라는 의사가 이름 붙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루푸스나 경피증, 뭐 근육염, 혈관염, 그리고 갑상선염도 사실 쇼그렌 되게 많으셔가지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갑상선염,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좀 같이 가지고 계셔서 내분비내과 교수님하고 저희 같이 보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진단은 사실 저희가 사실은 분류 기준이라는 말을 원래 쓰거든요. 그게 실제로 병은 있는데, 예를 들어 암은 암세포가 나오면 병이잖아요. 뭐 바이러스 질환은 그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병인데, 이런 저희의 자가면역 질환들은 사실 병은 있는데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좀 제일 잘 맞출 수 있을까, 그걸 저희끼리 좀 기준으로 만들어서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류 기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2002년도에 있던 기준을 사실 제일 많이 썼었어요.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2016년도에 새로운 기준이 이제 제안이 돼서 이걸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2002년도 이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건조 증상이 있는데 눈에서도 그런 걸 뒷받침한
있지만은 뭔가 소견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침으로도 좀 소견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 항체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 진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조 증상이 일단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고 건조 증상이 있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서 안구 징후라고 하는 게 이거 다 많이 걸어보셨죠? 눈에다가 셔머 테스트라고 종이 걸어서 눈물 얼마나 가는지 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5mm가 안 되면 진짜 안 나온다. 이거 아까 안과 선생님도 다시 말씀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특히 그 2002년도 기준에서는 이런 침생 기능에 대해서 스캔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이제 처음에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극을 줬을 때 얼마나 잘 분비가 되느냐 이런 스캔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요즘은 이 스캔 검사 잘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최근에 있는 진단 기준에는 저희가 이 스캔 검사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 조영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막 침샘을 덕트를 찾아가지고 거기 조영제를 쌓아야 되는 좀 불편한 검사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2016년에 나온 것은 조금 더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게 되는 기준이 되겠고요. 보면은 피검사에서 우리 자가 항체 있으신지 보는 거 한 70%는 있습니다. 이게 3점이에요. 4점 중에 3점이니까 항체 있으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항체가 없는 분들인데 너무 의심된다 그러면 제가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다 이비인후과 가서 조직 검사하고 오라고 하실 거예요. 아프고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특별히 또 항체가 없을 때는 요만큼 점수를 가져가야지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셔머 눈 검사라든지 이따가 또 우리 안과 교수님이 말씀 주실 눈에 염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손상 정도를 보는 검사, 그 다음에 그 침샘에서 얼마나 그 침이 나오는지 보는 유량 검사, 이게 지금 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검사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그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과 교수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랑 이런 침 유량 검사 하시는 걸로 저희가 진단을 진행을 합니다. 좀 중요한 게 이런 분류 기준이 언제 적용되느냐, 옛날엔 정말 건조 증상 반드시 있었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전신 침범의 가능성이 쇼그렌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되면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기준을 이런 분들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게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증상이 있어도 저희가 쇼그렌은 아니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기준도 있는데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두경과암이 있어서 방사선 받으신 적 있으면 당연히 건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쇼그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병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병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거를 또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증상이 있더라도 쇼그렌이 아니다라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과정을 사실 설명을 드렸고 이 진단 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초음파 왜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 초음파가 사실은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좀 뭔가 균질하게 보이는 이런 것과 달리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보기가 일단 무시무시하지 안에 검은 이런 점들도 많이 있고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능이 좀 떨어지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연구해 본 결과들이 이런 초음파 소견을 보이면 다른 쪽에서도 좀 뭔가 활성도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초음파 그래서 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 안에 생기는 림프종 같은 것들 안에 뭔가 이제 종괴가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또 그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진행을 합니다. 검사 소견이 이제 류마티스 인자 양성 피에서 나올 수 있고 자가 항체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자가 항체도 좀 양성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게 항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항체는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란 거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가가 돼 있고 이게 증가가 되면 또 ESR이라는 염증 수치가 증가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되게 높대요라고 얘기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감별 진단하는 거는 이제 이 쇼그렌 증후군이 아니어도 굉장히 건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만성 피로라든가 뭐 갑상선 이상, 뭐 섬유근육통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감별 진단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사실 불량한 예후 인자를 가지게 되면은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고 림프종도 높아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하고 그게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때 이 코호트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이제 그 설문으로 해서 대답을 주신 내용에 따라서 내가 건조 증상만 있는지 아니면 전신 침범도 아주 많은 타입인지 아니면은 아예 증상이 잘 없는 타입인지 해가지고 쭉쭉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어느 파트로 가는지 보다 보면 증상이 적은 파트로 주로 더 많이 오시고 이 증상이 많거나 하는 파트로 넘어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서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병이 그렇게 빨리 뭐가 나빠지거나 그렇게 진행하는 병은 아니고 다만 좀 불편하신 내용이 많아서 그걸 좀 같이 매니지하고 또 그 대신 빈도는 적지만 정말 전신합병증이 발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좀 검사하고 그러면서 좀 거기에 대한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결국은 입마른 건조증을 동반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특징적인 건조 증상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검사를 계속 하시게 되는 내용이고 자가 항체가 로라라는 항체가 있고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하고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